제가 원래 이번 달에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 새벽에 가야 돼서요. 오늘은 최대한 시간 맞춰서 끝내드리고요. 저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좀 바꿨어요. PPT 안 쓰고요. 지금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중심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공부 모드로 갈게요. 강연 모드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사실 내글 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가? 하여튼 내글이한테 다 내글이 주요 핵심 제작이 그 3부작이거든요. 그게 제국, 가중,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그 세 개 다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글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계될 때 촛불 집회하고 할 때 다중 있죠, 다중. 그 촛불 집회할 때 이제 옛날에 80년대 집회하고 촛불 집회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촛불 집회는 그 옛날에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지도하는 또는 이제 단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조직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집회가 조직되고 또 그리고 그 정해진 식순과 그다음 아주 전투적인 적과 나 사이에 전선이 있는 그런 집회였다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보여준 집회의 양식은 단체가 없다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뭐 안단든가 하는 친구가 올려서 처음에 쇠고기 파동 있을 때 집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전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모여서 집회를 구성하고 형성해서 이제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이제 자발적인 개인의 참여 의지를 따라서 조직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해진 어떤 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모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임들을 통해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혹시 촛불 집회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조직된 관점에서 보면 비조직적이죠. 가보시면 막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뭐 어디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장판 같은 그런 형태의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과 나 사이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죠. 물론 거기에 전선이 없는 건 아닌데 전선은 명박상선을 쌓으면서 시작되는 거고 어쨌든 거기서 다양하게 뭐 모여서 노래 같은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 가면 V밴 포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가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쓸 때 그들을 가리켜서 다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질 수 있는 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쨌든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의 뜻을 모으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걸 이제 다중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또는 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집회를 만들어서 막 현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로를 하는 그런 형식의 집회가 아니고 이미 그런 지식들을 상호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들을 나누고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지성의 시대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다중지성을 가지고 뭐 특히 전자 네트워크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다중지성을 앱이라든지 등등 디자인할 때 사용해서 쌍방향 소통 체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다중이라는 개념에 그 다중 자체를 아주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추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그리예요. 그래서 네그리를 흔히 가리켜서 다중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세상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서구 지성사를 보면 대부분의 새로운 이론들은 다 좀 삐딱한 놈들한테서 와요. 그 옛날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배층은 워낙 이 정해진 룰과 규칙 속에서 향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려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파레토에게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새로운 창발적인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발적인 건 항상 피지배,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수혈된다고 말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수혈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비판적이다가 나중에 그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출신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네그리라는 사람도 이 이탈리아 출신이고 원래는 막스주의자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그리가 쓴 이 방식들도 방식이나 정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방적인 정신은 다 막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페이지에 네그리 사상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 사람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고 처음에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의 그 자율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네그리가 창안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자율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존 서구에 존재했던 사회당이나 특히 이제 사회당,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 영향을 받은 정당들이 이 처음에는 노조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정치권으로 진출을 해서 이 정치적 정당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그거를 획득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깨진 상태죠. 물론 의원들은 있지만 거의 뭐 국민적 지지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거를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조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요. 노동조합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노총이 그 민노당, 그러니까 민노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해갖고 그 정당이 출범을 했고, 그래서 민주노총 정치발집에 민노당에 대한 지지가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서구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발전하는 과정이 노조가 정당의 후보들을 추천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치권을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권을 진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당이 정치권에 딱 들어가서 하나의 정당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들도 이 자본주의적인 현재의 정당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등장을 해갖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 제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형태들의 이 정당 정치운동, 그 다음에 그 더불어서 이게 제도화, 그걸 이제 체제 내화된다 또는 제도화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화 또는 체제 내화되는 과정이 정당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세력화를 만들어줬던 노동조합 있죠. 노동조합도 제도와 체제 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상하고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주노총이 어쨌든 90년대를 거칠 때 민주노총 전에 전노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투쟁적인 집단이었는데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쨌든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의 이권을 사수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지금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한 지금 600만 정도 되면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 뭐 900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체제 내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 만들 때 국민참여당인가요? 거기하고 통합했잖아요. 민주노동당이.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자기들의 원래 이념적 입장을 수정하는 궤도 수정이 반드시 동반되죠. 근데 서구에서 이 과정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그 독일에서 나치즘이 나타났을 때 좌파들이 그 막아내지 못한 이유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베른슈타인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그런 형태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그곳에 그런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그걸 뚫고 딱 나온 이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68년의 68혁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율주의자로 전환될 때 1968년 그 한 5째, 6째 줄 내려가면 68혁명이라고 있죠. 이 68혁명이 사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게 이 서부 유럽을 강타했고 이게 미국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68혁명이 내세웠던 혁명의 양태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의주의 뭐 이런 걸 타파하고 이런 형태의 68혁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8혁명을 겪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굉장히 낙담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막스주의에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고共産당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얘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지배적인 집단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과 타협을 하면서 노동이 타협을 하면서 하나의 지배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하니까 더 이상 사회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회를 바꾸려면 어떤 집단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집단. 이 집단은 그냥 누군가가 막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싸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고 그래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어쨌든 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아, 이명박을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그렇지만 다시 박근혜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명박 초기에는 어쨌든 그거를 바꾸려고 했던 집단이 형성이 돼서 촛불 집회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돌파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세월호를 겪었고 그 다음 지금 진행되는 과정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법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고 실제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큰 비리가 세 영역에 있잖아요. 하나가 저기 뭐지 그 자원외교, 다른 하나 4대강, 또 하나가 저기 뭐죠? 방위산업. 근데 요 저기 뭐냐 자원외교로 이명박 정권이 쓴 게 한 40조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40조 더 된다고 그래요. 뭐 민주당 쪽에서 한 30조 더 된다. 그러면 그게 한 70조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하여튼 40조라고 잡고 그 다음에 4대강이 22조잖아요. 그럼 이게 62조거든요. 거기에다 방위산업 합치면 이게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주변에서 안 들으셨어요? 요즘 국세청이 탈세 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 탈세 조사가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 없으세요?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세금 안 냈다고 띵 날라온 거예요. 200만 원이 날라오고 어떤 사람 강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600만 원이 날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고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뭐 담배값도 그렇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별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대가 없는 거죠. 행동하는 부대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이때 6.8 혁명을 본 서구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노동자 말고 어떤 행동하는 어떤 집단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게 여성, 학생, 실업자 등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관계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막스의 계급혁명이라고 할 때 그 주체는 노동자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학생, 여성, 실업자 이런 문제로 바뀔 때 이거는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 자본과 임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내적으로 찾아낸 거잖아요. 요거는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이해의 요소들을 찾겠죠. 경제 이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의식의 문제, 인식적인.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들의 인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주로 이제 문화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제, 뭐 등등 이런 요소들 속에서 찾아내게 돼요.
사실 서구 지성사를 보실 때 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도 소개되는 좌파 지식인들이 있죠. 뭐 네그리, 뭐 오늘 다루는 네그리 말고도 들레즈라든지 또 발리바르,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알티세르, 그다음에 푸코, 뭐 이런 요즘 듣는 사람들 있죠. 다음에 알렌 바디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누구죠? 목 없는 자, 낭시에르,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자본과 인노동이라는 것이 현재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이 부정의하고 막대 먹었고 이게 반인간적이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 참고 왜 살아요? 참고 안 살면 잘리면 처자식 굶고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경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지만 나는 아이한테 공부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안 되면 제 인생이 없을 줄 아니까. 그거 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부당하고 이것이 부정의하고 비인간적이다. 이윤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이 세계는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디인가 고용돼야 되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날처럼 실업률이 높고 고용되는 인구 숫자가 적을 때, 우리나라 뭐 요즘 통계 수치 갖고 얘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로 따지면 지금 청년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 30%에서 40%를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그럼 다 어디로 가냐? 60% 이런 사람들 대학하고 가서 주부 되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하는 가게에서 그런 거 도우며 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통계에 안 잡힌 것 뿐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뭐 신부 수업을 받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다 빼버리고 우리 실업률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요 세계에 사니까 이게 제일 완벽하고 강고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거죠. 싸우지 못해. 그러면 그 당시에 서구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출구가 없는 거죠.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부대가 노동자 부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민주노총 만들어갖고 해놨더니 애들이 대기업 노조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이 기아자동차에서 자기네들 기득권 지키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되는 걸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싸워요? 정규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위해 싸우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공멸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이런 세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거냐 생각하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가 되면 지금은 이제 요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문화혁명, 또 사회혁명.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문화혁명, 사회혁명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막스주의 이론을 재구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람시예요. 안토니오 그람시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그
그람시에 대해서 다시 불러내서 사람들이 보죠. 이 네그리라는 사람도 사실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람시도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은 그런 68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길, 우리에게 미래를 좀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고자 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만난 게 프랑스의 철학이에요. 프랑스 철학이에요. 그 프랑스 철학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68혁명 이런 거 거치면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 철학에서 이런 이렇게 완전히 갇혀 있는 세계, 출구가 없는 세계에 속에서 그 세계를 처음으로 맛보지 안에 질문을 딱 던진 사람, 그래서 그걸 이론화해서 막 그 문제를 천착해 들어간 사람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알티세르 이후의 제자들 세대,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알렌 바디우나 낭시 에드노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철학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 알티세르나 이런 사람들이 막수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감을 얻으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철학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요, 원래 자본과 임노동에서 노동자가 혁명적 계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경제적 모순이 어떤 정치 혁명을 가져온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임노동자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자본가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런 모순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정치 혁명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순 속에 살면서도 다시 이 시스템 안에 오히려 더 들어가서 안고하게 그 안에 존재하느냐. 현재 민주노총처럼. 그거는 경제적 모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식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의 변화, 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사람이 스피노자예요. 다른 건 다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스피노자 갖고 또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어쨌든 스피노자의 대표 저작이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치 혁명에 윤리학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그리의 관점도 정치혁명에 윤리학을 결합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개념에는 윤리가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권력투쟁이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권력을 탈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정치혁명의 과정은 곧 이렇다면 여기 이런 데서 그 파업을 하고 자본가의 이 사장의 그런 폭압에 대항해서 싸우고 무슨 여러 가지 저항적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항적 행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저항적 행위에 그들의 윤리적인 몸의 변화,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자율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자신,
그 자신이 아까 제가 촛불 집회 얘기할 때 다중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중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 스스로의 행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이 모여져서 하나의 세계를 바꾸는 흐름으로 가는 것, 이런 이제 형태들을 자율주의라는, 그러니까 운동 형태로 정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80년대 운동을 생각하시면 전국 투쟁을 조직해서 이끌어주는 지도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의 그런 자발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변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3번 프랑스 좌파의 이렇게 만남 하면서, 물론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거는 이탈리아에서 붉은 여단이라고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주범으로 네그리가 지목이 되면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해요. 이탈리아를 탈출해서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서 14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그 프랑스의 이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나온 게 거기 보시면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노동을 정치 경제적 범주가 아니라 존재론적 범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경제 모순으로만 보는 건 기본적인 막스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임노동이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투쟁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윤리적인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동이라는 범주를 단순한 정치 경제적 시스템의 범주가 아니라 존재, 우리의 총체적인 이 존재성의 문제로 이걸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립되는 게 네그리 막스주의인데, 네그리 막스주의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건 소련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제1차 이라크 전쟁이 나타나면서 2000년에 제국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다중 출간하고 2008년에 공통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어쨌든 네그리 막스주의의 요체는 요 세 가지 책에 담겨 있어요. 번역이 다 돼 있어요. 네?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예, 번역 다 돼 있어요. 아마 제국이 윤수영 선생님이 했을 거고요. 다중하고 공통체는 조정현 선생님이 했을 거고요. 다 있어요. 갈무리 출판사. 제국은 갈무리에 있어 나왔나? 다중하고 공통체는 갈무리 출판사를 이끌고 있는 분이 조정현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그리 막스주의라고 하는 이 특징은, 저희가 지금 2000년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에 프랑스 철학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프랑스 철학자들이에요. 혹시 신문 같은 거 보면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그 프랑스 철학자로부터 온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학계는 아니어도, 학계는 요즘 이제 프랑스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는 주로 프랑스 철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요너머 같은 경우에는 네그리가 아니라 들레즈, 또 여기 자유평론 조정하는 데는 이게 네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프랑스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네그리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네그리가 가장 막스주의적인 데는요, 이 사람은 그냥 다중을 존재론적으로만 다루지 않아요. 그 뭐로 다루냐? 정치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도 다뤄요. 그러니까 원래 막스가 맨 처음에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죠. 물론 그때 막스 같은 경우는 철학을 할 때도 이미 그 당시 고전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뭐 이런 정치 경제학 이론들과 자기 철학을 버물려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맨 처음에 정립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 철학적인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이 현대 사회를 분석한 것, 그게 바로 자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론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 시스템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 살 때 이런 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러잖아요. 철학 강의를 듣다 보면 참 공자, 맹자 아니면 노자, 장자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뭐 장자의 소유를 얘기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서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사는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조그마한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먼지인데 그 먼지의 한 부분, 이 한반도라는 이 땅, 그것도 얼마나 작아요.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이런 나라, 그것도 분단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막 지지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크게 세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소유를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을 살기 때문에. 막스의 출발점도 거기 있었어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얘기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 이거 좋다는 거예요. 막스가 인간이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존엄한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전개하고 할 때 막스가 그들을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인간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살아요. 왜 지지고 볶고 살까요?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사회에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인격적 문제일까요? 그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건 사회 구조적 시스템 안에 어디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막스의 생각은 뭐냐?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이 사회 시스템에 어떤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을 출현시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풀어야 돼요? 그렇죠. 당신이 마음을 수양해서 성인이 되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 이게 막스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을 분석하죠. 이게 막스의. 네그리도 똑같아요. 다중을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예요. 다. 우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라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제기돼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죠.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분석한 책이 제국이에요. 그런 다중에 사회 역사적인 어떤 이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그거를 통해서 다중을 이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국의 시작은 근대적인 여러 가지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그리의 생각은 그겁니다. 왜 이제 이 시대는 다중의 시대가 돼야 되는가? 예? 출발점은 오늘날 사회는 산업사회로부터 다른 사회적인 구성으로 이 산업과 기술의 구성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2페이지 보시면 기술적 양식이 변화됩니다. 이 기술적 양식의 변화가 사회적 구성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이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 또는 정보사회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전의 노동의 형태라고 하는 것,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의 형태가 뭐예요? 직접 손 들고 기계 돌려서 깎고 해서 뭐예요? 물질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요. 물질적이라고 하는 건 3차원의 입방체를 갖는 이런 형태의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걸 상품이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날 팔리는 고부가치 산업은 뭐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응?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고부가가치 사회고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도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이런 산업적인 형태들이 아닌 산업들이 엄청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회적 기업 얘기할 때 돌봄 시스템, 아니 돌봄 무슨 이런 걸 뭐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만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고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형태들은 다 이렇게 뭐 이런 형태를 갖는 걸 낳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정서든 지식이든 가치든 이런 걸 나누어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네그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물질 노동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네그리는 바로 이런 산업사회에서 이런 정보사회로 또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의 구성을 산업 노동에서 이런 비물질 노동 또는 물질 노동에서 비물질 노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물질 노동이 오늘날 이 산업에서 이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헤게모니, 지배적인 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헤게모니라는 게 원래 지배입니다. 지배적인 게 되고 있다. 그런 노동을 네그리는 뭐라고 그렇게 규정하냐면 여기 정동 노동이라고 그랬죠. 거기 비물질 노동 개념 정의 3번 보면 정동 노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이건 조종환 선생님 번역본이 그런 거고요. 또 정서 노동. 오늘날 저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뭐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그래 이번에 영화도 하나 만들어줬죠.
이마트 이런 데서 뭐더라? 하트. 네. 그런 노동력, 그걸 흔히 감정 노동이라고도 하죠. 그런 형태들은 다 이 정서 노동, 정동 노동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것을 교환하면서 상대와 내가 이 정서를 나누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정동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 뭐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비밀적 노동 대전적을 보면 그 안심,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물들이 안심, 행복, 만족, 흥분 또는 이 정열과 같이 만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여튼 비물질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비물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그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의 이동이다 이런 거는 최근에 뭐 90년대 여러분들이 에빈 토플레의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의 그 제3이라는 게 정보화 혁명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 그 다음에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 여러분들도 그런 거 들었을 텐데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선진국형 산업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높아요? 3차 산업이 높죠.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높죠. 그리고 2차 산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도 2차 산업의 비중보다 3차 산업이 훨씬 높죠. 물론 이 3차 산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형적인 게 있기는 해요. 뭐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일찍 퇴직하고 뭐예요. 자영업자. 우리한테는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가끔 우리나라에 음식점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미장원도 많아요. 걸어가다 보면 그 많은 음식점 중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상점식은 문 닫거든요. 퇴직해서 자기 돈 다 해갖고 그거 했을 텐데 그거 말고 또 뾰족히 할 것도 없어요. 교회 하자는 교회. 네? 교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미 교회도 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막 하니까 우리한테 꿈은 맞아요. 로또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비밀적 노동이 이제 이 헤게모니가 유지된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그 비밀적 노동 헤게모니가 3정치적 노동에서 보면 거기 그 셋째 줄 뒷부분 뭐야? 우리의 주장은 비물질 노동이 질적인 면에서 헤게모니적이 되었고 오늘날 노동과 사회는 정보화될 수밖에 없으며 지적으로 되고 소통적으로 되며 전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소통적으로 되고 지적으로 되고 정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이라는 말이 붙겠죠. 다중지성.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엘리트들이 정치정당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감추어진 얘기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 정부가 거짓말 하잖아요. 막 오래 옛날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5.18만 생각해보세요. 5.18 광주 민주항쟁 났을 때 오늘 딱 통제하고 그 다음에 폭도로 몰아서 간첩 들어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딱 물면 대부분의 사람들 보도 통제 딱 하고 전두환 때 보도 지침 내렸잖아요. 그 신문사마다 안기부 얘들이 상주하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보도 지침 내린 거잖아요. 몇단 편집 헤드라인 뭐로 뽑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내렸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시대에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그 전두환 시절에 국민들 안 해요. 모르죠.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폭로가 중요하죠. 몰라서 당하고 사니까. 몰라서 저놈들이 가고 거기 가서 뭔 짓을 했는지. 저도 대학 가서 처음으로 이제 뉴스위크지나 이런 데서 광주 민주항쟁 찍은 사진들 보니까 그 난자되어 있는 시체들 하며 등등 이런 거 보니까 그걸 알았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SNS 통해서 그런 일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찌라고 그거 올릴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못 막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누가 가르쳐서 누가 폭로를 해서 또는 진실을 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소통돼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언론 통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도 또 아시다시피 이명박 때 제일 잘한 짓거리가 종편 만든 거잖아요. 종편 만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종편 만들고 3사 방송사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사 방송국까지 다 통틀어서 볼 게 없잖아요. 또 걔중에 또 항상 돌연변이는 있어서 JTBC 같이 손석희처럼 튀는 애도 있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3사 뉴스는 안 보고 JTBC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퍼져나가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보수 지배층이 언제 깨달았냐? 노무현 선거 때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준비했죠. 그렇지. 이제 그때부터 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내가 어떻게 장악해 들어갈 것인가. 사이버 사령부 만들고 별짓을 다 해서 맞죠. 근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 정보 사회를 이 정보 기술들을 향유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집단하고 그러지 못한 집단 사이의 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갭은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노무현 때 대선 결과하고 노무현 때 대선 결과,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 결과를 보면요. 딱 40대를 기점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50대 하고 40대 하고 4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 40대 이하 여기에요. 옛날에 노무현 때 그게 한 3%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40대가. 그럼 물론 이제 50대 가면 훨씬 높죠. 저쪽 지지율이. 근데 박근혜 때 보면은 40대 지지율 결정 한 11, 2% 정도 벌어져요. 40대까지는 더 이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야당 쪽은 좌쪽이라고 표현하면 좌쪽으로 훨씬 많이 이동했고요. 50대 이상은 좌쪽으로 40대가 훨씬 많이 이동했는데 그럼 왜 졌냐? 50대가 훨씬 우쪽으로 이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결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격차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들의 이런 이제 기술적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점점 더 우리 삶에 더 밀접하게 더 많이 들어오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런 정동, 그 밑에 그 인용구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보, 소통, 협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생산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산의 기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기업들이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죠. 아니면 하나의 기업들이 새로운 물건을, 이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잘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이걸 대중들한테 내놓고 이걸 막 홍보를 해갖고 팔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데모 버전, 또 뭐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 트라이얼 버전. 하여튼 더 좋은 거 없네요. 트라이. 하여튼 이 시범적 케이스로 이렇게 빼내서 그거를 몇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누리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다시 그걸로 재가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업의 상품 생산 유통까지, 생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 소비자들을 네트워크로 딱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생산에 참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만들면 반드시 데모 버전을 해갖고 유저들한테 쫙 뿌려서 막 걔네들이 열심히 그거 하고 나서 뭐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자, 불편함 뭐 등등 이렇게 다 해갖고 다시 기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그런 거 다 받아서 이거를 고친단 말이에요. 예? 고쳐서 완성품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생산이라는 게 공장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생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공장 안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생산 과정에 소비자들을 결합시킨단 말이에요. 이 소비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공장 밖에. 이 사람들을 여기에 딱 결합시켜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장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그럽니다. 이거는 현대 예를 들어서 그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생명공학 이런 거 할 때 환자들, 그러니까 의료 기술들 이런 거는 환자들로부터 유전자라든지 그 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걸 실험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 자체가 공장 밖으로 벗어나서 확장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론 이 확장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정보, 소통, 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같은, 여러분들이 여기 철행사에서 쓰시는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거예요. 페이스북이 가치를 갖는 건 누구 때문에 가치를 가져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연결짓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북 아무리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안 가면 가치가 없어요.
왜 다음이 돈을 벌어요? 네이버가 돈을 벌고. 그럼 뭐요? 사람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뭐 사람들이 뭐요? 정동적인 걸 나누는 거죠. 지식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정동적인 걸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현대사회, 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가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비밀질 노동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네그리 이야기에는 바로 그것이 생산 자체가 이전에는 산업사회에서는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 생산이 공장 밖으로까지 확장돼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게 그럼 결국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와 지식과 어떤 정서적인 거를 나누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거기 3페이지, 2페이지 맨 밑에 공통된 것. 노동의 공통대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컴먼이에요. 컴먼. 컴먼 센스 그러면 공통 감각. 공통이라고 컴 앞에가 컴이죠. 컴. 영어에서 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합쳐지는 게 컴이에요. 그럼 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 스피노자 개념에서 오는데 어쨌든 컴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바디 있죠. 두 개의 바디가 부딪혀서 만나서 뭔가가 딱 나누어졌을 때 여기에 이 접촉 지점에 뭐가 생겨나요? 새로운 변형이 일어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누는 눈빛 속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이거는 기존의 내가 아니고 기존의 상대, 그녀든 또는 그 남자든 거기에 없던 거예요. 새로운 게 딱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디와 바디가 만나는 것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어떤 제3의 것을 출현시켜요. 이건 컴먼. 그래서 컴먼, 이 공통대기라고 하는 것은 둘이 부딪혀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것.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타자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타자대기.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런 얘기, 대기라는 게 become, 뭐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들레지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들레지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대기잖아요. 뭐뭐 대기, 여성 대기, 아이 대기, 뭐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대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지 우리 인생에서 이 대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 대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워낙 똑똑하게 교육을 받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지가 최고인 줄 아니면 지가 너무 최고가 못 되면 내가 너무 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만 있어. 근데 원래 인간은 다 무능과 최고의 두 개의 사이 어디에 존재하죠? 인간은 신과 동물의 사이에 존재해요. 인간은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영원히 동물로 남지 않아요. 인간은 뭐예요? 항상 동물을 벗어나면서 신적인 어떤 걸 추구하지만 결코 신이 되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을 생성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 행복을 느껴요? 내가 살면서 어느 것을 딱 필이 꽂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필이.
어떤 것이 너무 좋아. 피아노 소리를 한번 딱 들었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가 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과 만난 거예요? 피아노하고 내가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피아노를 난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요? 피아노하고 나하고 만나서 서로를 대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나를 피아노로 만들어주는 과정. 피아노가 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돼요. 그게 엄청난 훈련이죠. 피아노 건반 위를 피아니스트가 손이 떠다닐 때 결코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손은 피아노의 일부로 존재해요. 여기 기술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컴퓨터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순서를 밟아서 어떤 손을 딱 뻗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거기는 우리가 보자. 야구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초에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돼요? 우리는 피아니스트가 못 돼요. 왜? 나를 피아노 대기 해본 적이 없거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물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대기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는 한국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성 대기를 안 해요. 여성 대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모르죠. 모르니까 한구한 남성성만이 자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생산이 없죠, 생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서로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왜 살아요? 처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살아가는데, 둘이 살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게 우리한테 행복한 건데, 그 행복의 길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 거죠. 왜?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 대기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같이 뭔가를 생산하지 못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 뭔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사는데 행복을 느끼는 건 내 존재가 어디인가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창조, 생성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이 신적인 건 뭐예요? 바로 그 생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기 불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무한성의 철학이거든요. 무한성의 철학. 이게 스피노자가 그래서 무신론자, 번신론자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스피노자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그 생명 자체에, 그 존재 자체에 무한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정말 그 자체가 신비로운 거죠. 근데 이제 자기의 신비성을 우리가 자기가 가진 그 잠재적 능력 그런 걸 잘 안 봐서 그런데 어쨌든 레그리가 보기에는 이 이론을 가져온 거예요. 존재론은. 제가 아까 노동을 단순한 정치 경제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다 라고 할 때 레그리가 가져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존재는 뭐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생명적인 약동하는 그 힘이 만나서 뭐를 했어요?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그런 어떤 대상과 또는 어떤 타자와 어떤 것과 만나서 생성되는 것. 바로 그게 노동이에요. 자, 오늘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 생산의 과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역량을 여기다가 끌어모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삼정치적 노동이다. 바이오
바이오 폴리틱이라고 그랬죠. 바이오 폴리틱. 바이오라는 게 바디적인 거잖아요. 바디. 또 하나만 그냥 처만 하면요. 바디거든요. 네? 바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육체만 아니 뭐냐 요거만 생각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이 육체 있잖아요. 이걸 분리시켜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 나쁘고 정신적인 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정신 도덕하면 포기한 사람, 육체 도덕하면 저급한 사람. 스피노자는 이런 이원들을 확실하게 깨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정신과 몸이라는 게 분리될 수 있어요? 내 정신 작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뇌의 뇌하수체 이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예요, 그냥. 그건 뭐예요? 신체적인 게 저급한가요? 아니죠. 신체적인 부딪힘. 아까 제가 바디의 부딪힘이라고 했죠. 스피노자가 바디를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에는 그 정신과 물리적인 거 있죠. 이게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변화를 동반해요. 그러니까 둘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스피노자의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정신만 바꿔서 안 됩니다. 내 몸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디가 그렇게 움직여 말로는 나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평화의 가치. 막 평화를 설교하고 집에 가서 뭐예요? 자식한테 야 임마 하라면 해. 이러면 그게 무슨 평화예요? 바디가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게 플라톤 이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론 이제 거기에 서구 기독교가 딱 결합되면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욕망이라고. 우리는 욕망을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욕망에 휘둘리면 뭐예요? 이성이 없는 거죠. 근데 생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조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돼요. 아까 지금 피아노 소리를 딱 듣고 뿅 갔을 때 내가 피아노하고 만나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보고 뿅 가니까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뿅 가는 과정 없이 어떻게 그 시작되겠어요? 미치려고 해도 미치는 대상이 있어야 미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디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몸과 마음에 함께 이거를 스피노자는 병행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병행 함께 똑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삶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결국은 이렇게 생산의 과정으로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삶정치적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바이오라는 게 바로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바디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정치적이냐? 왜 정치적이냐? 자, 이건 근본적 정치적인 측면을 가져요. 자, 생산을 해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 보면 어때요?
생산자는 여기로부터 요 바디가 요 공통된 거 바디가 만나서 만들어진 요걸로부터 가치를 만들죠. 어? 그럼 지배자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해요? 다 돌려주면 나 뭐 먹고 살라고. 그럼 뭐요? 요거를 쫙 빼내서 뭐예요? 자기 걸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를 생산한 나의 입장에서는 뭐요? 나의 생명 에너지. 이 욕망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향유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쫙 빨아들여서 자기가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사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거는 항상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뭘로? 이윤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그걸 통제해 들어가죠. 제가 옛날에 이 생명산업, 생명공학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무슨 병이에요. 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큰아들이 그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생명공학에서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 책 번역된 것 중에 그 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똑같은 병을 조나선병이다. 그런 병인데 그 아실 거예요. 조나선. 근데 하여튼 그 병을 알아서 이 둘째까지 죽게 생기니까 이제 부모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아요. 재단 이 의사를 설득을 해갖고 데리고 온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네트워크. 그리고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혈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받아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갖고 드디어 혈청이 나와서 근데 이 의사가 어떻게 했냐? 이 혈청을 가지고 와서 딱 특허를 낸 거예요. 자, 이 혈청은 물론 지가 연구를 했지. 하지만 그 연구 과정 속에 혈청을 준 사람들인데 그게 없으면 그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독점한 거죠. 자, 그런 형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그는 이거를 공통된 노동 또는 공통대기에 대한 착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 말고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런 종류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쓰시는데 페이스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5억 명의 거기에 가입해 있는 유저들인데 페이스북의 가치를 다 가져가는 건 누구예요? 주커버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조, 한 40조입니다. 여기 처음 보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꼭 이 얘기는 그냥 하고 가야 되는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 40조 그러면은 그냥 40만 원처럼 생각해. 너무 커서 이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1년에 1억씩 써요. 아니 하루에 태어나서 1년이면 얼마 써요? 360억이죠. 65억이죠. 10년이면 3,650억이죠. 100년이면 3,6,500억 써요. 매일같이 1억씩 썼을 때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들이 1억 저축하려면 월급쟁이 타서 몇 년 모아야지 1억 저축할 거야. 10년, 1년에 1,000만 원씩이나 저축을 하시고
자, 1년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억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려요. 걔는 하루에 1억씩 써도 사조가 1억씩 써도 못 쓰잖아요. 100년을 써도. 그럼 얘가 40조면 하루에 몇 억씩 써야 돼요? 10억씩 써도 못 써요. 하루에 10억씩 쓰는 거예요. 그것도 30살짜리. 예? 그것도 30살. 네, 30살.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맨날 무슨 주커버그 무슨 뭐 누구냐 또 옛날 빌 게이츠 그런 애들 막 손꼭 신하고 애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장밋빛 한상을 씹어주니까 누구나 될 것 같지만 그런 놈이 어디 뭐 응? 그게 쉽나요? 그것도 그렇게 사실 빌 게이츠가 돈을 엄청 그렇게 버는데 흔히 빌 게이츠를 비판자들이 얘기할 때 빌 게이츠를 가니까 유통의 기재라고 계속 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그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공통되기 이거는 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그리가 얘기할 때 그 3페이지 가셔갖고 이런 산업,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사적 소유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한 셋째 줄 보면 그 상품의 전위에서 유리하는 모든 부를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는 사적 소유 개념 자체는 이 새로운 사회에서 점점 더 무의미해진다. 왜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기존처럼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 생산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사적 소유라는 개념은요. 근대적 소유권 개념을 세운 사람은 존 로크예요. 존 로크 시민정부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의제 의회주의 정치 시스템 있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대의제 의회제 이런 정부 형태 이 정부 형태를 최초로 그러니까 정립한 사람 최초가 아니라 정립한 사람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존 로크. 그 존 로크가 시민정부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뭐냐?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도둑질 해갖고 5만원짜리 도둑질한 사람은 실형받아요. 5억 사기친 사람은 실형 안 받고 집행유예로 나와요. 왜? 사기는 자기가 기업하려고 해서 수표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대로 안 돼서 기업이 도산하면서 나 망했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5억 중에 한 4억 챙기고 1억 정도 갚아주면 집행유예로 나와요. 자, 5만원 훔친 사람은 뭐예요?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해요.
그때 이 사적 소유권이라는 게 그럼 노크가 어떻게 정당화를 하냐?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어요? 원래 이 지구는 어떤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허용된 것이죠. 여기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누가 이거 막아놓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땅을 분할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누가 우리 집 앞마당에만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불법 침입이죠. 노크가 그걸 정당화할 때 어떻게 정당화했느냐? 그 땅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동을 통해서 그 땅에 무언가를 투여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항무지가 있어요. 그럼 돌문대기 다 건져내고 돌담 쌓고 해서 밭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이 그 사람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생명 에너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논리를 동일하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공통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산했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저기에도 나의 소유권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걸 소유권을 정당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주커버그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한 거를. 가치에 따라서 배분해야죠. 자, 그러니까 뭐요? 안 되죠. 소유권은 사적 소유권이라는 게 옛날 방식으로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로서 받는 몫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시자고요. 시자입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